어느 늦은 여름밤,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고택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집은 조선시대 말기에 지어진 곳으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고택에 얽힌 무수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집에서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왔고, 밤이 되면 아무도 이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이 마을로 여행을 왔다. 그들은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며 캠핑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고, 마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귀신 이야기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흥미거리였다. 이들은 특히 고택에 관한 이야기에 강한 호기심을 보였고, 그중 한 명인 재훈은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다. 재훈과 그의 친구들은 그날 밤 늦은 시간이 되자 몰래 고택으로 향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집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어둡고 신비로웠다. 그들은 손전등을 준비하여 길을 비추며 조금씩 집에 가까워졌다. 고택에 도착하자마자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친구들은 한순간 움찔했지만 재훈이 먼저 집 안으로 발을 들이며 그들을 독려했다. 고택 내부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들로 가득 찼다. 천장에서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고, 바닥은 흙과 낡은 나뭇잎들로 덮여 있었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며 각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멀리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순간 멈춰섰고,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기와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모두가 안도하며 장난삼아 서로 겁을 줄 요령으로 웃어넘기려 할 때, 갑자기 뒤편에서 희미한 여인의 흐느낌이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친구들은 손전등을 켜놓은 채 서로를 대면하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재훈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나머지 친구들도 그를 따라갔다. 소리가 나는 방은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으나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한 발자국씩 거울에 다가섰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공포에 질린 그들은 거울을 통해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그러자 여인은 울음을 멈추고 서서히 고개를 들더니 그들을 향해 고요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순간 거울이 쩍 하고 금이 갔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닥쳤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고택을 나왔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마을로 되돌아왔고, 곧장 그날 밤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들 중 아무도 예전처럼 평온한 삶을 살 수 없었다. 때때로 거울 속에서 마주친 여인의 흐느낌이 귀가에 맴돌았고, 아무 일 없이 있던 순간에도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곤 했다. 그 고택의 저주는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듯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고택을 완전히 폐쇄하고 외부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그 집에서 벌어졌던 공포의 밤은 여전히 그들이 색방이 삐걱거릴 때마다, 그리고 밤의 겁쟁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마다 다시 떠오르곤 했다. 이런 이유로 다시는 고택 근처로 다가가지 않는 것이 마을의 오랜 금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방학을 맞아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다. 민수는 평소 도시에서의 스트레스를 잊고 한적한 시골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첫날 밤, 민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민수가 어릴 적 시골에서 뛰어놀던 이야기를 추억하며 웃으셨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며 마을 근처의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 폐가는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곳이었다. 아무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불길한 소문들만 무성할 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다녀온 뒤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호기심이 많은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 폐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잠드신 그날 밤,
민수는 손전등 하나를 챙겨 몰래 집을 나섰다. 달빛이 밝은 덕에 길은 생각보다 환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폐가로 향했다. 가는 길에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도착한 폐가는 오래되고 허름했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 내부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가득했다. 고요 속에서 민수는 갑자기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주변을 살피던 그 순간 2층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민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올라갔다. 방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천천히 살펴보았다. 마지막 방에 도착했을 때 닫혀있는 문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수가 손잡이에 손을 대려는 순간 문이 삐걱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다. 방 안은 너무도 추웠다. 여름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웠다. 민수는 방 한가운데에 놓인 녹슨 침대와 그 위에 놓인 낡은 인형을 발견했다. 이상한 점은 그 인형이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민수는 무심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민수의 주위를 뭔가 맴도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얼굴 바로 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잽싸게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폐가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집에 도착해보니 할머니께서 걱정 어린 얼굴로 민수를 기다리고 계셨다. 민수는 할머니께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숨을 쉬며 그 폐가에 얽힌 사연을 말씀해 주셨다. 오래전 그곳은 한 가족이 살던 집이었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족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기피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민수는 할머니 댁에 있는 동안 그 폐가에 다시 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씩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낄 때가 있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침대 끝에 놓여있는 낯선 인형을 발견하는 날이면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인형이 실체는 알 수 없었다. 민수는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며 그날 밤 폐가에서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은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이곳은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고 대학과 가까워서 학업에 집중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집안은 오래되었지만 나름 아늑했고 집주인 아저씨도 좋은 분 같아 안심했다. 이사 후 며칠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다. 밤중에 거실의 전등이 가끔 깜빡거리곤 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전기 설비가 낡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취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욕실 거울에 물줄기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습기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물줄기는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거울을 쓸어내린 것처럼 보였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잠자리에 들었다. 더 기묘한 일은 그날 새벽에 벌어졌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는 듯 무미한기를 느껴 잠에서 깼다. 창문이 열려 있었나 싶어 확인해 보니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순간 방 안에 쎄한 느낌이 들어 순간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며칠 후 학교 친구들과 함께 집들이를 했다. 친구들은 나의 새 집을 마음에 들어했지만 한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너 여기서 혼자 살아? 나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친구는 이상하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다. 방금 누가 베란다 쪽으로 지나가는 것 같았어. 사실 베란다는 아파트 구조상 다른 집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이 떠나고 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인터넷에서 이 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검색 결과 이 아파트에서는 예전에 한 젊은 여자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종된 그녀는 나와 같은 층에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방에 혼자 있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도 거실에서였다. 경찰이 조사했을 때 그녀의 물건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만 사라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머리가 쭉 뼈서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 그녀의 영혼이 이 집을 떠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날 이후 나는 전에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새벽마다 거실에서 무언가 내리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가끔씩 들렸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주인 아저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아저씨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실종된 여자는 그의 딸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녀가 사라진 후 그는 매일 그녀를 기다리며 이 집을 지켰다고 했다. 아빠로서 그 사건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하며 그러니 그녀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집을 비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를 결정했고 그 후에도 아파트를 지나칠 때마다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다. 그리고 가끔씩 마지막 밤에 들었던 거실의 소리가 생각나곤 한다. 그 소리가 정말 무엇이었을까?